생존 우선순위 2026년 6월 7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읽어서 스스로 이해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선관위원장 문정부 후 좌편향 인사 득실, 속구리 투표 세습 채용 모자라 투표지 사태까지. 송학주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6월 6일 20시 1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막장 선관위 이대로 둘 것인가? 첫 번째 편인 것 같습니다. 노태학 위원장 투표지 부족 사태 책임 사의 표명 임기 진압. 2022년 속구리 대표 논란의 대국민 사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져 부정선거 의혹에도 선관위 모두 승소, 사법부와 카르텔 심각. 노 위원장은 2022년 5월 이른바 속구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당시 중앙선거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며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속구리 투표 논란에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노태학 위원장이 사과했지만 이후 직무감찰 등으로 다수 특혜 채용 사례가 적발돼 지난해 3월 재차 사과했다. 그 노태학 위원장의 얼굴이네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캐치프레이즈하고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장에 사진을 게재했네요. 2025년 7월 제21대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용지 반출 등 선관위의 관리부실 논란이 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만인 이번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관리 부실을 넘어 여전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책임져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제도의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 대국민 사과, 임기 끝났는데 사퇴로 책임진다니 분통. 대법관을 퇴임하면 선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통상 관례이지만 후임 인선 진행이 늦어지면서 위원장직을 그대로 맡아온 것이다. 한 보수 유권자는 노 위원장이 자신 임기가 끝났다는 점을 밝히고 사퇴 이야기를 했어야 함에도 마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말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악의 선거 20대 대선 속구리 투표 노정희 김세환 그때 사퇴했고 세자들 특혜 채용 현대판 음서제에서도 면죄부, 최근 5년간 부정선거 모두 기각각하, 선관위 사법부 카르텔 심각. 헌법기관 구성원이 또 다른 헌법기관의 장이 되는 것은 독립기관의 자기 모순이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뾰족한 수가 좀 현재 안 보이는 게 문제네요. 최근 선관위원장 모두 좌편향 인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선관위원장이 됐다. 노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2021년 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을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는 대법관 출입 기록이 나왔다. 또 권 전 위원장이 퇴임한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권 전 위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됐다. 노정희 전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선임했다. 노 전 위원장은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도서관장을 역임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의 대법관이 됐다. 1995년부터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활동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선관위가 시간을 거듭하며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진화했고 현행 법리상 특검과 탄핵 외에는 선관위의 적폐를 척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섣불리 투표 논란, 북한 선관위 해킹 시도 은폐 의혹 등이 불거졌음에도 모든 선거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거는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네요. 좀 독점으로 생긴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어옵니다. 김여정, 미중 비핵화 합의는 날조, 시진핑 방북 D-1 사전 차단, 정한결 머니투데이에서 6월 7일 12시 23분. 북한이 지난달 미중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등에 동의했다는 미측 주장을 부인하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비핵화 의제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정보 유포 노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파간다 노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는 미 국무부가 한국의 합동정밀 직격탄, 지휘담 및 관련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핵보유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사자인 중국은 침묵하고 있으나 김 부장이 나서서 반박하는 모양새라며 이는 중국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에 대한 여전한 의구심 혹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고도의 심리적 압박 성격을 띈다고 분석했다. 평양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6일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생산 실태를 점검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런 사진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물어보죠. 갱상도 말로 이렇게 물어보던가요? 어쨌든 답변 중에 하나는 한민족이지 이재명이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두 번째 답변 주적이지 김정은이는 지금 그런 입장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한글도 같이 쓰고 한국말들을 하면서 우리말들을 쓰면서 주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됐네요. 옛날엔 동서가 갈려졌는데 남북으로 갈려졌고 아니요. 그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지금 남쪽은 다시 옛날 천년 전처럼 동서로 백제하고 신라가 갈라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두 개입도 속수모책 1560원 들은 환율 쇼크 당고카드 제한력 2강 뉴스 1에서 6월 7일 오전 6시 15분 외국인 20일 거래일 연속 주식 순매도 수출 호조에도 달러 환전 수요는 떨어지고 남은 카드는 유동성 점검 스와프 실개입 1,500원 뉴노멀로 보긴 어려워. 제가 요 1년 동안의 환율 변동 추이는 네이버 증권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60원 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외환 당국이 이틀 연속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고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까지 투입했지만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다시 상승했다. 1544원대 하나뱅크의 전광판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가 급속히 빠져나가니까 국내 달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이 일요일인데 어떤 그 시사 전문가는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처럼 우리나라 코스피가 급격히 추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트럼프의 이란 전쟁 종료 방식 이충근 TV 6월 6일 이란 의사결정과 실제 협상장에 나온 사람이 아니다. 최고 지도자 생사 여부가 불투명하고 최종 결정권자인지도 불분명하다. 이것이 원인으로 휴전협정이 질질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란 동세, 캘리포니아 선거 공화당 후보 우세로도 나온다. 미군이 죽으면 휴전은 바로 끝난다. 트럼프의 말로 그 라락 트럼프라고 그 며느리가 그 방송사의 그 앵커로 일하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취재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란 군부 하나는 놔두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놀랄 것이다. 이란의 군사력을 강하게 때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란 군부는 이란 체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온건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쓸어버린다면 그 나라는 몇 세대 동안에도 재건 불가능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란의 대통령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라고 사의 표명을 했답니다. 트럼프가 네탄야후에게 당신은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어. 내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거야. 나는 당신을 구해주고 있는 거야. 이제 모두가 당신을 싫어해. 이 일 때문에 모두가 이스라엘을 싫어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타냐후는 이란 정권은 붕괴되기 직전 상태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붕괴를 위해 미국을 도울 것이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US 센트럴 커맨드라고 센트콤이라는 데가 팩트와 페이크를 점검하는 어떤 그 매체라고 합니다. 거짓은 이런 거죠. 이란의 IRGC는 자신들이 바레인에 있는 미국의 오함대 사령부와 미국 공군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 진실은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은 모두 실패. 미국은 경제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경계죠. 이란의 부당한 침략 행위를 방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충근 박사는 한국의 그 좌파 언론들을 좀 비난하는데 우리나라 언론 애들이 미국 측의 어떤 보수 쪽의 뉴스들은 거의 채택을 안 하고 좌파 언론 매체라든지 이란의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지금 이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과연 동맹국의 언론이 그래도 되는 건지 그렇게 좀 국내 언론을 간접적으로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당신이 객관적이려면은 좌우의 어떤 의견들을 다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기독교 계통한테 그 신임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보수적인 그 국제 정치학자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만요. 이긴 나라의 역사, 민주적인 나라의 언론 보도가 객관적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자기가 생각에 맞는 그런 뉴스를 채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왜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긴 편의 기록을 믿는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좌파 뉴스를 안 본다는 얘기는 어 보수 쪽이 이길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학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선주사 눈독 들이는 바다위 데이터 센터 삼성중공업이 먼저 깃발 꽂았다. 최지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6월 7일 10시 10분 AI 전력 부지 냉각난의 부유식 데이터 센터 부상 선주사 데이터 센터 임대 수익원 규모 삼성중 500메가와트급 설계 선점 안정성 인허가 과제 선박너머 데이터 센터 임대 선주사 협업 문의 잇따라 삼성중공업은 이중 그리스 선주사인 캐피탈 클린 에너지 캐리어스와 FDC 공동개발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FDC는 항만이나 연안, 강위에 설치해 육상 부지 부담을 줄이고 해수를 냉각원으로 활용해 냉각 설비 부담을 낮추는 이점이 있다. 500메가와트급 설계로 앞서간 삼성중공업 전력 서버 안정성 검증 과제. 삼성중공업은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등 해양 플랜트 경험을 바탕으로 50메가와트급 FDC 개념을 설계했고 지난 4월 미국 성급 ABS 협회로부터 또 거기와 로이드, 그건 영국이죠. 로이드 성급 협회로부터 개념 승인을 우선 받은 상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2차 공격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사 목표부를 타격. 릴리 샤나거가 텔레그래프에서 6월 6일 10시 57분 다시 공격을 해서 그 탱크 시설, 석유 시설 이런 데가 불타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만에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두 번째 공격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토요일 새벽 키이우가 러시아 해군 무기고와 크론슈타트 마을의 해군 기지를 포함한 에너지 및 군사 기지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내로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석유 창고가 불에 탔습니다. 러시아는 크론슈타트에 대한 해상 접근을 잠시 폐쇄했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석유 인프라 공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느낌이 오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밀어주는 글로벌리스트들은 뭔 돈이 있어가지고 이 드론 산업을 빠르게 그렇게 우수하게 만들었는지 뭔가 그 뒷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석유도 어렵게 만들고 러시아 석유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이것은 석유 패권을 확실히 미국이 장악하도록 지금 작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로는 이란 휴전하지만은 장기전으로 일부러 끌어가면서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유가를 인상시키는 그런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의 요구사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가 그 뒤에 있는 그 글로벌 리스트들한테 조정이라기보다는 말을 좀 협조하는 그런 거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시진핑 정권 붕괴가 내부에서 시작됐다. 대학 교수가 읽어내는 베이징에서 트럼프 푸틴 만난 진짜 이유. 양 카이에이 시조과 대학 교수인데 내몽골 출신이라고 합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6월 7일
5월 미중 정상회담과 중로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사실 시진핑에게는 베이징을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트럼프 푸틴과 연쇄회담. 2026년 5월 베이징은 세계의 중심을 제대로 연출했다.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섰다. 닷새 뒤인 20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인민대회당의 모습을 드러냈다. 시진핑은 중로 관계는 과거 최고 레벨에 있다라고 과시해 중로 설린 우호 협력조약의 연장에 일치했다. 미중 접근과 중로 결속, 상반되는 두 국을 동시기에 북경에 불러들여 반석한 지도자로서 세계를 향해 강렬하게 어필했다. 중국 언론은 이를 두고서 만방내조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도했답니다. 베이징을 떠나지 못하는 시진핑의 사정은 물론 두 정상회의가 열렸다고 해서 트럼프와 푸틴이 조공을 하러 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진핑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편이 납득이 된다. 화려한 외교쇼의 뒤편에서 진행되는 것은 그의 시대가 맞이한 끝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국방장관 경험자에 대한 사형 판결이 의미하는 것. 세계 최강을 연기하는 지도자가 베이징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큰 것은 시진핑이 이 권력의 터전인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징적인 것이 2026년 5월 7일에 내려진 전직 국방장관 이명에 대한 판결이다. 중국 군사법원은 위봉하 전 국방장관과 그의 후임인 이상복 씨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적 권리의 영구 박탈, 전 재산의 몰수를 수반한다. 그리고 황제와 처형인만 남았다. 최근 몇 년의 숙청이 가져온 군 중추의 공동화는 현대 중국에서 전례가 없다. 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CMC는 원래 7인 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이상복, 호이동, 묘화 등 3명이 실각, 이어 2026년 1월에는 CMC 부주석이자 시진핑의 소꿉친구로 알려진 장우협 씨 그리고 류전리 씨 등 2명이 숙청 문길에 휩싸였다. 그러니까 7인에서 5인이 잘려 나갔으니까 2명만 남아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군 공동화보다 더 심각한 일. 군의 중추가 공동화된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시진핑 씨가 귀를 기울여야 할 브레인을 차례 잃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침공은 무모하다. 군악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군인이나 측근을 시진핑 씨는 배제해왔다. 주위에는 예스맨만 남아있다. 중국은 어디서 점화될지 모르는 상태. 중국 국내의 항의 행동이나 데모를 집계하는 사이트 작천 프로젝트에 의하면 중국 국내의 항의 활동 건수는 2026년 1월 50건, 2월 43건, 3월 76건, 4월 74건으로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내용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등의 정치운동이 아니다. 임금체불, 화장장 건설 반대, 은행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공장의 돌연 폐쇄, 생활에 밀착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이 중심이다. 주목할 점은 소수 민족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한민족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꼭 60년 전에도 같은 구도가 보였다.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는 시기다. 의심 암기가 의심 암기를 부른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은 5월 16일. 중국 근현대사를 잘 아는 독자들은 감이 왔을 것이다. 1966년 5월 16일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발단한 5.16 통고로부터 꼭 60년, 달력이 일순하는 환갑에 해당한다. 단순한 날짜 일치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중국 정치를 관찰하다 보면 60년 전의 상황이 방불케 한다. 황제의 고립 속에서 왕조는 붕괴된다. 2026년 5월 시진핑을 보며 내 뇌리를 떠오른 인물은 마오쩌둥만이 아니다. 더 오래된 시대에 살았던 한 황제의 모습,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도 주의를 믿지 못하고 충신을 멀리하다 결국 고립 속에서 왕조의 붕괴를 맞이한 인물이다. 실정, 숙청, 고립, 자멸의 외길, 또 다른 설레는 내일 아침의 라스트 엠퍼로 숭정제이다. 숭정제는 1627일 즉위한 17대 황제. 그는 제위중 장군들을 차례로 처벌해 나갔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문관도 멀리했다. 1644년 농민반란군을 이끄는 이자성이 베이징으로 다가온다. 약화된 군인으로서는 충분한 저항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 숭정제 자해한 것, 나뿐만 아니라 시진핑과 숭정제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연구자는 중국에도 있다. 인간의 유형이 비슷하다기보다 역사의 구도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사라진 책과 사라진 동상, 숭정제에 대한 경계는 출판의 세계에서도 미치고 있다. 지배자가 안고 있는 역설. 1644년 이자성의 군은 베이징을 함락하고 그는 대순을 국호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당시 중국 국방에서는 여진족, 훗날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국하여 명나라의 잔존 세력과 짜고 남하고 있었다.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베이징이 그렇게 느낀다. 중국의 미래뿐 아니라 일본의 미래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또 연결을 시키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